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대형 은행들 대상으로 한 자본 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초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 지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던 터라 연준의 결정에 시장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채권 금리의 향방은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코스피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 국채 움직임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연준이 역할을 받았던 시장의 예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거죠. 원래 시장의 예상은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가해진 것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설명 좀 간단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BIS 비율,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도 BIS 비율 중 하나인데 보통 바젤 2 그러니까 예전 버전이죠. 예전 버전의 BIS 비율은 흔히 말하는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했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부도 확률, 결국은 채권이 있으면 부도 확률이 있을 거고 은행이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곱해서 각각 자산별로 그 정도로 곱해가지고 합을 하면은 결국 얼마나 위험한 자산들이 많은지 결정이 되고요. 그걸 이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분자가 되고 그걸 이제 분모로 해서 흔히 말하는 BIS 비율들이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 비율은 뭐 어떤 것이냐? 보통 이런 위험 가중 자산의 계산이 없이 낮은 위험의 자산의 역시, 그러니까 낮은 위험이나 높은 위험이나 어떤 총량에 대해서 위험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니까 안 위험해 보이는 자산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어떤 시점 하에서 결국은 위험도가 낮은 자산, 위험도 높은 자산 구분 없이, 흔히 말하는 위험 가중 자산이란 건 위험도 높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위험도 낮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보자면 모든 자산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는 흔히 말하면 저위험 자산인데 위험 가중 자산 계산,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계산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가중 자산에는 부도 확률이 없는데 망하지 않은 자산인데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안전한 자산이나 불안정한 그 위험한 자산에게 차별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어떤 투자 자산으로 봐서 그걸 자기 자본과의 비율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채권 수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도 위험 자산으로 흔히 말하는 무위험 채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채란 건 무위험 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위험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자면 위험한 거로 인식을 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걸 완화해줬다는 얘기는 채권을 더 흔히 말하자면 시중은행, 미국 은행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사들여라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만 사들여도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완화를 다시 예전 상태로 돌려오게 되면은 국채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역시 어떻게든 투자 자산이고 투자 자산도 여기에서는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국채를 어떻게 보면 더 은행들이 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은행이 판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것들이 우려가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제 완화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만큼 국채를 대형은행들이 팔아야 되고 팔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고 금리가 오르니까 증시에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이 지금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준이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는 특별한 시그널이 없으면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식의 이제 혜택 종료 완화를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연준이 이게
국채 금리 관리에 있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시장이 뒤통수를 친 건지 어떤 해석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연준의 금리 정책이란 게 보통은 이제 사실은 단기 금리를 정하고요. 단기 금리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사실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 10년물에서 많이 오르지 단기물에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유동성을 단기물 중심, 그러니까 10년 아래 쪽이죠. 10년 아래 쪽을 중심으로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경제가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해서는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전 상태로 유지하겠다.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적 상황을 보자면 금리가 높은 상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 경험. 2000년도 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가 4%, 5% 정도였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도 3% 이상 가는 그런 경제였는데 연준이 보기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정상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제가 물가 상승률 2, 3%, 뭐 금리 4%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1, 2%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치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통해서 노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자면 단기 자금 이런 것을 위주로 장기 자금보다는 어차피 장기 자금이란 거는 경제 전체 어떤 경제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V자형으로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은 결국 그 패스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단기 자금 관리 이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채권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노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그 금리 인상이 2023년까지 없을 것이다라고 뭐 선을 긋긴 했지만 오늘 뭐 그 미국 경제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올해 혹은 내년 말 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런 신흥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더 금리 상승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건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 인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인데요. 네. 사실은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랐죠. 이것은 흔히 말하면 친환경 경제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자면 원유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로 옮겨가면서 이제 새로운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혹은 그러한 것에 희소한 자원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중심이 된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건 사실 만국 공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재 네. 가격에 통한 인플레이션이란 거는 개별 국가에 의존한 것이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수요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가장 밑단계인 어떤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이런 물가 상승 압력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들이 약한 나라들은 이런 물가 상승 압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서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국가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 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면은 결국은 경험상으로 보면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3%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의 가치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돈의 가치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전반적인 운영이 안 되고요. 그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때는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글로벌한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터키 같은 나라들 혹은 브라질 같은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에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역시 뭐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란 게 전 세계적인 거고 전 세계적인 게 결국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국이 금리 낮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 한국도 금리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작년에 뭐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투자 열풍에 따라서 코스피도 3,000선을 넘어섰고 대단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근 앞서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시장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인지 코스피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최근은 사실 보합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보합세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흔히 말하는 박스를 못 벗어나고 3,000에서 뭐 3,200 사이를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은 추가적인 어떠한 경기 부양 혹은 이런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고 돈이 더 풀릴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돈의 힘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기대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흔히 말하는 단타 투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를 때 비싸게 팔고 쌀 때 사서 다시 비싸게 팔고 결국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000에 사서 3,200에 팔고 이러한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뭐 1월 달에 뉴스처럼 3,700을 간다 뭐 4,000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많이 상실해 있고요. 결국 한동안 또 많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박스피 상황에서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기대 혹은 기대 형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 방식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점차 흔히 말하는 단타 투자죠. 저점에 사서 뭐 박스 안에서 움직일 때 계속 이익을 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심리가 그렇게 뭐 기대 심리 결국은 3,700까지 가는 기대 심리는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거, 인플레이션 우려나 금리 상승 우려 이게 증시에는 확실히 호재보다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그러니까 최근 주가 상승이란 것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인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생산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주가에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금리가 하락이 많이 되고 금리가 하락이 많이 됐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게 실물로 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결국은 주가를 부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원리들을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뭐 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돈이 덜 풀린다는 얘기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압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한대로 뭐 한 10년 동안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일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풀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돈의 힘에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주로 많이 옮겨간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치주란 것은 결국은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죠. 실적이 기술주란 것은 미래의 실적을 보고 하는 거지만 가치주란 거는 현재 실적이 좋은 주식, 현재 현금을 많이 받아서 배당까지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주식들로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변경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금리가 낮아진 것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은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전반적인 경로가 어떻게 보자면 조금 이제는 조금 그런 희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은 확실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물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한풀 꺾였잖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뭐 지수 상승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박스인데 어떻게 보자면 이 박스권을 벗어날 것이냐 벗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런 평가인데 3,200, 3,300을 못 넘고 결국은 코스피가 계속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1,000을 못 넘고 9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3,700, 1월 달에 간다는 3,700, 뭐 4,000 간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깨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 유동성 공급이 없다 그러면 이런 기대 심리가 다시 단기간 내에 생기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